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가에서 추천한 분야 중에서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인가 어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군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질 겁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상장한 지 2017년도에 이제 상장한 걸로 나오는데, 그걸 하향 돌파했어요. 네, 이 상황이고. 콘텐츠 리징을 보겠습니다. 이게 JTBC 쪽이죠, 이쪽이. 중앙일보, JTBC. 그렇죠. 상장했을 때가 2004년도 정도쯤인데, 완전 바닥이네요. 여기 올라갔던 거 다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좀 더 다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CJ ENM 이것도 지금 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역대급 지금 뭐 하락을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 다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계에서 추천하는 거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CJ ENM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난해 미디어 관련된 주가 부진 요인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국내 TV 광고 시장이 좀 유례없는 침체를 좀 맞았어요. TV 광고는 누가 합니까? 이제 기업이 하잖아요. 이제 기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광고도 할 만한데 뭐 경기 침체다 뭐다 소비 부진이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좀 약간 좀 둔화되거나 혹은 좀 역성장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특히 소비재 쪽에서 TV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TV 광고하는 내가 무슨 현대중공업이 광고하는 게 봤습니까? 그냥 광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소비재 쪽이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라는 거가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 부진이 생기겠죠. 소비 부진이 일어나니까 기업체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광고를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옛날에 한 달에 50번 정도 신제품이 나오면 50번 정도 할 거를 10번으로 줄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침체가 됐고 그래서 방송국들이 다 적자예요 지금. 방송국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적자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비싼 비용을 많이 들인 드라마를 편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옛날 뭐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뭐 야외에다가 텐트 치고 나와가지고 막걸리 먹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화 드라마가 막 사라지고 있고 수목 드라마 사라지고 뭐 방송마다 약간 좀 다르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좀 부진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고성장했던 글로벌 OTT, 넷플릭스 같은데 이런 쪽이 오리지널 컨텐츠, 그 신규 컨텐츠에 대한 수요 정체가 일어났어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그쪽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니까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의 구작, 옛날 작품들을 그냥 반복해서 트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어야지 미디어 업종 쪽에서 좀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데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쪽에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 구작만 계속 올라오니까 볼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해는 미국 작가하고 배우가 파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뭔 상관이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업체 쪽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데가 있습니다. CJ ENM하고 컨텐트리 중앙 그쪽에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미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았다. 근데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024년도에 광고가 예전만큼 이렇게 확 살아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오리지널 콘텐츠 수요도 그렇게 과거 대비 큰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바닥 아니냐. 그래서 지금 터널 끝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로 갈 때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테니 지금 역사적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되어 있는 이때 관심 한번 가져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증권사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 볼게요.
미국 제작 자회사 콘텐츠 공급량이 이제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완연하게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작년에 미국 작가하고 배우 조합의 동반 파업 사태로 실적이 공백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파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작품들이 그쪽에 이제 공급이 된다는 얘기고요.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거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CJ E&M 콘텐츠리 중앙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자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넷플릭스에 대한 K 콘텐츠에 대해서는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투자를 좀 뭐 별로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쪽 미디어 업체들도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우리나라 콘텐츠는 넷플릭스 안에서 엄청나게 높은 가성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가령 볼게요. 작년 상반기 현황인데 시청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탑 100, 시청 시간이 높을수록 이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고, 그쵸?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100개의 작품 중에서 K 콘텐츠가 총 15작품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15%라는 얘기예요. 15%, 27억 시간을 상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청 시간 기준 점유율 15%, 굉장히 높죠. 전 세계에서. 자, 여기서 비영어권에서는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압도적입니다. 자, 일본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이제 유치 뽕입니다, 진짜. 중국은요, 안 되죠. 그냥 전체적으로 감각도 그렇고 제작 능력이나 시나리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그럼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우리나라,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좀 넷플릭스가 총 이제 컨텐츠 제작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K 컨텐츠의 투자 규모는 전체 5%밖에 안 돼요. 즉 결론을 내릴게요. K 컨텐츠의 투자 규모는 5%밖에 안 되는데 시청 점유율은 15%나 돼요. 이거는 완전히 가성비죠. 가성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야, 한국 컨텐츠는 돈도 조금 썼는데도 시청 점유율이 15%나 된다. 진짜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서구권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유럽과 미국 쪽은 성장의 둔화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역성장까지 나오는 모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즉 탈퇴하는 흐름이 나온대요. 다른 뭐 대체제가 나왔잖아요.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동남아시아 쪽은 늘고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 동남아시아들이 그 자기하고 좀 문화라든지 뭐 생긴 것도 약간 이질적인 서구권에 있는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약간의 같은 이제 동양의 같은 어떤 문화권에 비슷한 문화권 그쪽에 관련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시청률이 높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이미 그건 결론으로 나왔죠. 미얀마 같은 데서는요, 걔네들 미얀마에서 제일 많이 드라마 보는 것 중 10개 중에서 7, 8개가 한국이고, 어떨 때는 올킬을 한 적이 있대요, 한국 드라마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디어 업체들한테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유망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CJ E&M 컨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또 이제 미디어 그럼 또 광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광고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드라마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대 주주는 CJ E&M입니다. 그리고 주요 채널은 TVN 쪽이고 넷플릭스 이 두 군데가 주력이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게 매출액은 이제 증가했죠. 매출액은 이제 증가하는 흐름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 비용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더 크게 증가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인건비 뭐 그 제작 비용 그런 비용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니까 수익성은 오히려 좀 약간 악화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지난해 이제 분기 보면은 이때 좋았죠. 15%, 17%.
좋았는데 지금 수익성이 툭 떨어져 버렸고 4분기 때는 또 적자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고 여기서 볼게요. 일단 매출액이 8%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율이 1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 증가가 매출액을 넘어서 버리면은 이건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 매출 원가가 뭐냐면 일단 인건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밥값이 있죠. 밥 먹는 가격 보통이 아닙니다. 이 비용 중에서. 그리고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보면 어찌 보면은 고정비죠. 고정비. 고정비잖아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무형자산. 그러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거죠. 이 기업은 매출 원가율 증가하는 거를 초과하는 매출 성장이 나와야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순이익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쪽을 보면 드라마 판매가 수출인데 이걸 보면은 드라마를 제작한 것도 있지만은 제작한 것보다는 일단 구작, 옛날 작품을 판매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1%가 증가를 했고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예전에 봤을 때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5년 전에 만든 거를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재고 손상 처리를 다 했겠죠. 의류나 뭐 전자제품이나 철 지난 거, 해 지난 것은 완전 땡 처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못 파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만들었던 작품들은 이미 원가가 모두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부터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비용들은 다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작품들을 다시 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뭐 기타는 뭐 매출 비중 얼마 안 되니까. 내수 쪽의 드라마 편성이 좀 부진했네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분석을 보게 된다면 제작 원가가 무려 20%가 증가했어요. 그런 게 있고 매출액은 17% 증가했는데 원가가 이걸 더 초과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역성장했고 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뭐냐면 드라마 제작비를 무형자산으로 일단은 올려요. 장부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100억을 썼다. 100억을 18개월로 나눠가지고 매달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36%가 증가했네요. 따라서 매출액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은 이상 이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은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갖고 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매출액이 1분기 때 20%가 역성장. 좀 여기서 크게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네요. 20%나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9%가 역성장하고 2분기 때는 뭐 지난해가 안 좋으니까 뭐 기저효과 때문에 이 정도 3분기까지 안 좋은데요. 일단 업계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지 않는 기업인데 매수해라 이런 것보다도 2024년도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자. 턴어라운드를 준비하자 이런 겁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은 약간 역성장하는 흐름이 나오네요. 여기서 2024년도 역성장하고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24%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이 바닥부터 시작하게 된다면은 EPS는 연평균 29%씩 올라갈 것이다. 성장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순이익 성장률은. 근데 이러한 스토리는 다 좋아요. 저도 이렇게 된다면 턴어라운드 한다면 저도 관심을 가질 만한데 문제는 가격. 이 기업의 2024년도 적정 주가를 63,500원으로 일단 업계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해요. 컨센서스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그걸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63,500원에 대해서 PR로 이걸 환산하면은 36.8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36.8의 위치가 어디냐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 PR 흐름에서 약간의 어떤 하단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적정 주가, 시장에서 던진 목표가를 제가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제가 인정을 해요. 첫 번째, 이거는 충족이 돼요. 과거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평판 점수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나오면 시가총액을 몇 배로 줬느냐, 이제 그건데, 시장 이제 투자자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암묵적인 합의를 보고 이 기업의 PR을 이만큼 줬는데, 여기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PR이 성장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성장률을 너무 크게 넘어섰어요. 제 두 가지 조건이 이거예요. 이 성장률이 원래는, 이러한 성장률은 낙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종목을 추천하는 증권사가 이 종목의 실적 추정을 했기 때문에 낙관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걸 할인율을 한 20%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20% 냉면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성장률을 넘어선 적정 PR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종목은 PR을 만약에 그냥 29로 줘볼게요. 많이 줘봤자 5만 원이에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안 맞아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는 충족이 됐는데 하나는 충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다른 분한테 이건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이걸 굳이 여기에 뭐 목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개인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다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못 사죠. 자금이 뭐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투자하는 그 대형 투자자들은 못 살 거예요. 그쵸? 소형주들, 뭐 이런 것들. 우리들은 굳이 뭐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시장에서 던져주는 떡밥이라고. 예, 그쵸? 낚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트리 중앙 가겠습니다. 저는 이 컨텐트리 중앙을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가족한테 이 종목을 진짜 추천할 생각이 있냐? 저는 겁나가지고 못 사겠어요, 이거. 다 떠나서 실적도 불확실하고요. 문제는 재무 안정성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천할 생각을 하지? 이런 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콘텐츠 중앙을 지금 뭐 거의 탑픽으로 꼽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얘는 영화하고 드라마 제작을 하고 메가박스를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죠. 드라마의 채널은 이제 JTBC 관계회사죠. JTBC하고 콘텐츠 중앙. 그래서 JTBC에 올라오는 드라마들은 과거에 이제 콘텐츠 중앙이 거의 도맡아서 제작을 했다.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콘텐츠 중앙을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담 마크 했었어요. JTBC 드라마를.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넷플릭스도 돼 있고, 지금 티빙도 있습니다. 티빙이 요즘 잘 안 되죠? 이게 계속 적자를 좀 맡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헐리우드 작품을 제작하는 자회사 위비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요게 좀 실적이 좀 부진했죠? 지난해. 지금 계속 적자예요. 지금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만 흑자였고, 그 뒤부터는 계속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적자니까 뭐 분석할 것도 없죠. 뭐 분기 실적. 다만 이제 2023년도 2분기하고 3분기가 그래도 흑자였다는 것이 약간 그나마 위안이 좀 되네요. 근데 그 뒤에는 다 적자고요. 실적을 집계 보면은 매출액은 17%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원가율을 떨어뜨리고는 있고 판관비도 좀 줄이고는 있는데 비용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 비용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데 이게 가파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네요. 7,100억에서 710억에서 680억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매출 쪽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컨텐츠 쪽에서는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이것은 15%가 증가했는데, 그리고 또 영화관 메가박스죠, 31%가 증가했고, 일단 뭐 극장에 대한 수요는 회복이 되고 있는 양상이 보입니다. 문제는 저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1, 2분기 때도 적자가 전망이 되고 2분기 때는 전년 대비 73%의 영업이익 역성장. 3분기부터는 조금 회복 양상이 좀 보이네요. 3분기. 지난해 3분기는 2%였는데 이번에 3%로 올라가면서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좀 전망이 된다. 하반기. 그래서 그동안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순이익을 좀 볼게요. 순이익은 계속적인 적자예요. 이게 이 적자가 2024년도도 적자가 지금 나오고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2025년도 뭐 요거밖에 안 올라가고 또 2026년도에 또 적자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지속되고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가지고 이걸 턴어라운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 폭을 크게 감소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것도 뭐 실적이 회복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흑자죠, 흑자. 적자가 지속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뭔가 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2026년도에도 적자니까. 근데 이걸 왜 추천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업계에서는요, 이 기업을 그냥 무턱대고 18,000원이라고 적정 주가를 매겨버렸어요. 그럼 지금 사면 29%를 오른대요. 근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왜 18,000원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엿장수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더 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EPS를 가지고 했는지 PBR 자산가치로 했는지 아니면 영업이익 에비에비타로 했는지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이게 신뢰가 안 되고 두 번째 다 떠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떠나서 이 재무한 역성이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일단 볼게요. 유보율이 없어요 지금 2023년도에 연말에 돈이 없다라는 게 주머니에. 그리고 유동 비율이 46%인데 순차입금 비율이 218%예요. 부채 비율이 385%.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유동 비율이 그러려면 100이 넘어야 돼요 무조건. 100이 넘어서 부채 올해 안에 단기 부채죠. 단기 부채 1년 안에 부채를 단기 부채라고 하고 1년 안에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부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어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재무 안정성이 이럴 때 현금 흐름표를 보거든요. 현금 흐름표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안 좋아요 지금. 이 보면은 컨텐트리 중앙을이죠. 적자예요 작년에 돈이 유입되지 않았어요. 849억 원이 마이너스 빵꾸가 났어요 지금. 그 전에도 2021년도에 빵꾸가 났는데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 기업은 지금 돈이 없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리포트를 제가 다 봤는데 리포트에는 가장 핵심인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어야 돼요. 이 기업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거지만은 앞으로 재무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무턱대고 컨텐트리 중앙 사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삽니까 이게. 저는 이거는 좀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이거는 추천 잘못했다가 멱살 잡힐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언급조차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미디어가 뭐 좋다 이제부터 막 사라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감자는 아니고요. 감자는 이제 다른 쪽이 봐야 되겠고 감자까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 어디서 자금을 갖고 와야 돼요. 자금을 갖고 오는 그 세 가지 있죠. 유상증자, 신주인 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또 전환사채.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어디 가서 사채를 끌어다 쓴다든가. 이거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도 적자니까 두 가지 둘 다 안 좋아요. 보통 이거 안 좋으면 이거라도 좋으면은 현금은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부상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 다 뻥친 거냐. 여기서 이제 투자할 종목이 없는 세 개 중에서 CJ ENM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영화 또 음반까지도 제작 유통을 해요.
티빙 광고, 이렇게 티빙 하고 있죠. 얘들이. 미국 유통망을 좀 확보했는데, 얘들이 그 미국에 자기 이제 컨텐츠, 얘들이 드라마나 영화 컨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거의 뭐 1조 가까이 지불을 해서 엔데버 컨텐츠를 인수했어요. 굉장히 큰 투자잖아요. 1조에 가까우면은. 그리고 사명을 피프스 시즌이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연간 30편의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그 기업입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근데 이거 인수 뒤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지난해 뭐였습니까? 미국에 있는 작가하고 배우들 연합이 그냥 파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것들이 회복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튼 뭐 매출액은 좀 이랬는데 2023년도 매출액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2022년도 올라갔던 거는 피프스 시즌 인수했던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무튼 수익성이 있어서 안 좋았던 게 있는데 3, 4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플러스로 회복이 좀 됐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순이익 쪽에서는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일단 적자가 크게 확대가 됐고 순이익도 적자. 지금까지 뭐 그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JNM 뭐 역대급으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실적이 나쁜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면요 그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고평가고 앞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것을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만큼 솔직하게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서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게 생기죠. 여기 좀 반등이 됐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 순이익은 뭐 보기도 끔찍하네요. 핏덩이가 떨어지는 거네요. 네. 자, 매출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딘지 볼게요.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이제 광고, 판매, 수신료, 티빙 쪽 관련된 건데 매출 비중 30%네 이게. 12%가 역성장했고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매출 비중 30% 동일하네요. 이게 23%가 떨어졌다 이런 거고. 음반은 괜찮네요. 음악은. 자, 그래서 보니까 TV 광고 쪽 역성장과 티빙 적자가 확대가 됐다. 요게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이거는 영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피프스 시즌, 네, 파업 때문에 이제 20%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그 전년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23%. 그러면은 파업 때문에 일시적인 우발적인 사태로 인한 실적 하락은 나중에 실적 회복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 쪽에서. 이게. 그리고 그 뭐 제작해 놓은 것도 지금 뭐 편성이 안 된 것도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보이네요. 영업이익 매출액은 이제 증가하는 흐름이고 분기별 올해 1, 2, 3, 4분기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 2분기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이 이번 이렇게 되고 3분기에는 632%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였잖아요. 4%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업계에서는 CJ E&M에 대해서는 완연한 회복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아까 파업 종료에 따라서 피프스 시즌 자회사죠. 영업 환경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 있고, 얘네들은 연간 25 작품, 25개 작품 이상 딜리버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되겠죠. 큰 폭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거의 뭐 적자, 2023년도 마이너스 146억 적자, 순이익도 크게 적자가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데 아쉬운 점이 아니야, 뭐 아쉬운 점 없네요. 이 정도 회복이면 괜찮네요. 여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렇죠. 여기는 못하지만 이때는 뭐 영업이익이 뭐 2,600억, 2,900억 막 이랬는데 2,000억 정도.
또 회복이 된다고 하니 이 떨어진 만큼 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것은 이거는 주가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있어서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이게 좀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4년도는 키가 낮잖아요. 근데 2025년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적정 PR을 산출할 때 중간값을 구해요. 2024년도 실적과 2025년도 실적의 중간값. 왜냐하면 2024년도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2024년도 거만 보게 된다면 형편없지만 2025년도는 워낙 고성장이 나오니까 결국은 지금 CJ ENM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2025년도 실적을 쳐다보면서 지금 투자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실적이 아직 2024년도 형편없잖아요. 형편없는데도 주가가 여기서 삐질삐질 올라가고 있는 게 2025년도 내년을 내다보고 지금 그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값을 매기는 게 맞죠, 여기.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돌려놓고요. 자, 그래서 목표 PR을 38로 두고 타겟 EPS를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요거를 두는 거예요. 중간값, 평균값. 그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이 연평균 성장률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38 정도 되면은 중간값입니다. 여기 중간값이고 성장률도 지금 비교적 뭐 회복이지만은 일단 높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PR은 적정하게 준 것 같아요. 적정하게. 그러면 올해는 비록 먹을 건 요거밖에 안 돼요. 30% 정도 104,000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121%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이 목표 PR을 좀 낮춰야 돼요. 네, 좀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32배 이렇게. 그래서 내년을 보고 투자할 때는 PR을 한 32배 정도 좀 낮춰가지고 여기 31도 좀 더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31로 하면은 시장에서도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좋네, 짜게 좋네. 원래 좀 짜게 잡고도 먹을 게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CJ ENM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CJ ENM이 앞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이없는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목표 PR을 제시했고 콘텐트리 중앙은 이건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런 종목을 올라갈 수도 있고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가지고 나중에 큰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죠.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미래가 다 관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유할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샀다가 주가가 내일 만약에 3% 떨어지잖아요. 못 들고 가요. 무서워서. 뭔가 있나 보다 지금 이게.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는 그래? 더 떨어졌어? 그래, 우리가 더 떨어져라. 우리가 싸게 내가 매입 단가를 낮춰가지고 나중에 기대 수익률을 크게 높이마.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건 주가 떨어지면 어이구야 이거 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맞췄네 못 맞췄네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움하지 않을 종목을 들고 가야 돼요. 이거 들고 가면 매일매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바에는 CJ ENM이 좀 괜찮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미디어를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광고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광고 쪽은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광고는 누가 하죠? 이제 기업이 하잖아요. 근데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하죠? 현대중공업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어디 공작기계, 굴삭기 파는 회사가 두산중공업이 광고하나요? TV 광고? 기업 광고, 이미지 광고는 하겠지만 거의 안 하잖아. 대부분이 무슨 어떤 기업이다? 소비자 기업이죠. 소비자가 TV를 통해 가지고 TV 광고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되고 막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좀 가벼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둔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비 둔화가 일어나니까 기업이 광고를 하긴 하되 송출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과거에는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한 달에 50번 할 거를 한 달에 한 가령 뭐 10번으로 줄인다든가 이러니까 이제
광고 시작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광고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송출 시장, 그리고 광고 제작 시장. 근데 보통 이제 광고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엄밀히 얘기할 때요, 지금 뭐 제일기획과 이노션을 얘기한다면 얘들 광고 제작 시장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도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은 제작은 해요. 제작. 광고 송출 횟수를 조정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니까 TV 업체들이, 우리나라 방송국이 죄다 적자잖아요. 광고가 옛날만큼 많이 안 오니까. 근데 광고물 제작은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광고물 제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따라서 광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제일기획과 이노션은 얘네들 큰일 났다, 기업들이 광고를 안 한대. 광고를 안 하는 것은 광고 송출을 안 하거나 줄이거나, 이제 이 차이인데 거의 줄이는 방식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시장의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광고 시장이 뭐 위축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 PR로 진입이 됐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제일기획과 이노션은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제일기획은 소폭 떨어졌지만은 사상 두 번째 최대 실적을 지난해 기록을 했고, 이노션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괴리율이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역대급 저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적은 아주 괜찮은데, 이 정도면 실적은 아주 양호해요. 근데 주가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강도가 확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둘 다. 광고는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작년에 못했던 이유는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GDP 성장률 보면 2022년도 2.6%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10년 동안에, 과거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2.7%였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10년 평균. 근데 지난해가 확 떨어졌죠. 이게 1.5로.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면.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 2.4%로 다시 회복. 그럼 약간 평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평년에 조금 못 미친다든가 거의 비슷하다거나. 여기에 2.4% 성장은 그 블룸버그하고 어디죠? 그 IMF 그쪽에서 이제 동시에 했는데, 동시에 둘 다 같은 수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10월달 기준입니다. 이게 변했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따라서 올해죠. 예. 광고 수요는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GDP 성장률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할 걸로 보이고 있고, 기업도 사정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수출 회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반도체부터 일단 회복세가 나왔고, 다른 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광고 부진은 1년 단기 그쳤어요. 보통 광고비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한 2% 이내의 성장을 보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광고비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망치로는 2024년도 광고비는 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광고 시장이 올해는 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기획과 이노션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기획은 삼성그룹 쪽을 맡고 있고,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을 맡고 있죠. 둘 다 올해 수혜가 있는 것은 2024년도 파리올림픽 이쪽에 수혜가 있을 거예요. 다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시청하는 이쪽에서 분명히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럼 뭐 제일기획도 바빠지고 이노션도 바빠지겠죠. 자, 제일기획 실적 볼게요. 자, 주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제가 제일기획을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계속 얘기했던데 좀 반등 올라가네요. 그래서 보면은 2022년도 4분기부터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때 그때 의류, 뭐 음식료, 뭐 이때부터 조정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아무튼 이거는 경기 침체 이전의 주가고 이제 경기 침체 소비 부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떨어졌는데, 소비 부진 그러면 이제 제일기획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2023년도 실적이요, 사상 두 번째 실적입니다. 사상. 이때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이게 나쁜 실적입니까?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실적이 둔화됐다라는 어떤 악성 그 어떤 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대급으로 봤을 때는 이 사상 두 번째 실적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는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한테는 투자가 기회가 온 거죠. 투자의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장기 박스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손 가지고 장난 좀 쳐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지금 박스권에 딱 놓여 있잖아요.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까지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2013년도서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왔습니다. 이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것 같아가지고 선 걷는데, 선 걷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주가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저평가 강도가 역대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지금 왔다, 그런 거고,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나간 실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가 빠졌고요. 영업이익은 1% 역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니까 네, 매출액이 떨어진 만큼 매출 원가 비용 절감을 많이 했네요. 근데 판가비가 다소 좀 넘어서서 여기 좀 아쉽고, 하면 인건비가 증가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3% 빠진 데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광고물 제작 쪽에 27%의 비중이고, 종속회사 이것도 광고물 제작 쪽이죠. 이것들이 다 합하면 97%가 그거 있는데, 결국 이제 3% 빠졌죠. 여기 매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매체에다가 광고를 올려주는 건데, 요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고객사들이 광고를 좀 줄이니까. 근데 광고를 제작하는 쪽은 전년 대비 1% 빠지는 거에 그쳤습니다.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고작 실적이 요거밖에 안 빠졌는데, 매출액이 3%밖에 안 빠졌는데 주가는 뭐 몇십 프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저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을 보면 되는 거죠. 앞으로의 실적은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분기별로 올해 1, 2, 3분기 모두 이제 실적이 양호한 흐름세를 보일 걸로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올림픽 영향도 좀 어떻게 반영이 되면 됐겠죠.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연평균 5%, 영업이익은 한 6%씩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인데 주가만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만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우리한테 투자의 기회죠. 여기가, 이 위치가.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10%씩 올라가고, 업계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PR부터 볼게요. 2024년도 PR이 10.4가 돼요. 10.4면은 과거 2020년도 이런 거 무시해야 되죠. 2020년도에. 왜냐면 일시적으로 퉁하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10.4라는 게 뭐 역대급 저평가라고 봐도 돼요. 이제 지금 싸죠. 옛날에 제가 제일기획을 코로나 이전에 봤을 때 PR이 20 미만으로 빠진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20 미만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PR이. 그리고 보면은 적정 주가를 얼마로 줬냐면 25,9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35%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 목표 PR은 14로 줬는데 이 성장률보다 높게 줬는데, 그 이유는 배당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목표 PR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PR 14배는 다소 이제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수긍,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PR 흐름에 있을 때도
그 밑에 낮은 급을 줬기 때문에 목표 PR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성장률과 관련돼서 배당까지 고려했을 때 14. 그리고 뭐 이 기업은 워낙 업계 1위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부여해가지고 요즘 살짝 줬는데 나쁘지 않은 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35는 그래도 인정한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기획도 좋은데 이노션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보겠습니다. 얘들이 현대차 그룹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역대급 최대 실적이 났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났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떨어졌다? 이노션 역대급으로 떨어졌죠, 주가는. 이게 완전히 정반대가 됐잖아요.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역대급 하락이 나왔죠. 역대급 하락이. 고점부터 시작한다면은, 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35,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2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적이 아니라 소문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소문. 야, 이 기업 실적 안 좋을 거야. 야, 누가 요즘 기업들이 광고를 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이쿠야 아니다. 소문에 의해서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오래 안 가요. 이런 것들은. 금리가 조금만 인하가 한 번만 딱 나오게 되면은 그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이 기업이 뭐 소비 부진,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소비 부진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금리 인상 피해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바뀔 겁니다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어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시장의 실수예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시장의 실수. 그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제 의견보다도 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아무튼 뭐 역대급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여기서 볼게요. 광고 제작 쪽에 한 4.8% 비중, 본사 쪽 이거 다 제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12% 증가하고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많이 올라갔네요. 2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매출 원가율이 한 6% 정도 상승했는데 10% 정도 오른 거에 그쳤다. 뭐 이런 부분이 있네. 당기순이익 중에서는 이게 3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좀 잡혔어요. 이거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일회성 이익이 잡혔다. 여기도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 역성장하잖아요. 2%가 역성장하잖아요. 2024년도. 이때 실적 좋고 이때는 실적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안 되고요. 2023년도는 일회성 이익이 나와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성장률은 연평균 15%를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연평균 15%로 봤을 때 아까 제일기획은 연평균 10%잖아요. 이거보다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제가 이노션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게 이노션의 적정 PR을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가를 29,800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PR 12.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2022년도부터 주가가 하반기부터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저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기업의 적정 PR을 12로 잡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과거 코로나 이전에 이 기업이 주가가 최저 주가는 2018년도에 기록한 13.3입니다. 코로나 때 이거 떨어진 건 인정하면 안 되고요. 그럼 평균적으로 그 과거에는 PR을 얼마나 받았냐면 평균 16 정도, 최소한 16 정도를 받았어요. 이 기업이. 근데 지금 PR을 16을 주면 어떻게 해요? 16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높으니까 일단 1차 목표가로 12로 잡은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PR 흐름에 봤을 때 12는 너무 지나치게 박한 점수를 좀 주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목표가는 이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1차 목표가 요거 달성되잖아요. 그럼 근접담 하면은 주가가 여기에 근접하면은 목표가 상향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성장률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성장률 15에다가 연평균 성장률 15에다가 적정 PR 12. 근데 여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14는 줘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 14. 최소한 13은 줘야 돼요. 14면 여기입니다. 이것도 낮은 거잖아요. 15까지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5 동일한데 배당 수익률 더해가지고 감안했을 때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차 목표가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는 12로 일단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이런 종목들을 들고 나온 이유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약간 좀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더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2,900포인트까지 간다. 뭐 3,000포인트 얘기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연초에는 삼성증권이 제일 먼저 이 지수에 대해서 2,750포인트가 고점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걸 넘어섰어요. 그렇죠? 여기 좀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고점일 것이냐. 근데 최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생겼어요. 갑자기 외국인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부터. 외국인이 확 들어오니까 이거는 계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떨어지는 추세에서 그 시장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이 정도 들어오게 된다면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업계에서는 다른 증권사들은 야 2750포인트는 좀 서운하다. 2900까지는 갈 거다. 2900까지 이 얘기했고 무슨 소리냐 3100까지는 간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게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살지 안 살지는 모르니까.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 정도 들어오면은 당분간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요.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샀네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다라는 것만 일단 보시고. 그래서 일단 뭐 지수가 약간 여기서는 좀 더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잖아요. 이건 개인들이 신용잔고도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신호가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서 저는 이제 지수 전망은 못합니다. 할 영역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주변 이제 분위기만 일단 전달해 드린다면 여기 더 올라가면 이제 부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정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비중을 배당 좀 높은 이런 쪽으로 좀 들고 가시면은 그리고 역대급 지금 저평가고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또 배당주가 좀 시장에서 뜨죠. 원래 주가 조정 시기에는 또 배당주가 또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일단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 회원 방송은 다른 이런 종목으로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가 상승의 3가지 조건 모두 부합하는 종목인데 오늘 저녁 9시에 회원 방송 녹화가 있는데 3가지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제 기준입니다. 가장 까다롭게 엄선한 건데 사상 최대 실적, 여기다가 역사적 저평가,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1위. 이 3가지가 모두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희귀템이라고 부르는데 희귀한 종목입니다. 소비 경기 동향 지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 전망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급락했어요. 마치 아까 이노션하고 똑같아요. 이노션하고. 야, 광고 누가 돼? 실적 되게 안 좋을 거야 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자, 얘네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2023년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지고 실적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저평가 강도가 굉장히 커지죠. 왜 실적이 사상 최대가 실적이 나냐? 즉 시장을 이긴 거예요. 얘네는 시장을 이기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과거 13년 동안에 유형자산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설비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결과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는 목적은 딱 그거예요.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야, 지금 돈 버는 건 포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돈 벌기 위해서. 두 번째, 다른 경쟁사들이 이쪽 시장에 침투를 못하게끔 진입장벽을 막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경쟁사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경쟁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미약해. 상대방 측이. 그 정도로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이 유형자산 투자해가지고 전국 네트워크망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못 이겨요 지금. 네이버 쇼핑이 쿠팡을 못 이기는 게 바로 그거죠. 쿠팡이 전국에다 물류기지를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건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쿠팡은 계속 적자였죠. 그 미래 돈을 창출하기 위해서 난 지금 투자하겠다 이제 이거였죠. 이 기업이 그래요. 얘들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1, 2%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래? 돈만 생기면 그냥 가져다가 투자를 하니까 영업이익률 2%에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3%, 3.6%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에서 3.6%는 굉장히 큰 차이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수익 사업도 축소를 했고 이런 걸로 이제 마진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 15년 동안에 매출액은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19%씩 꾸준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높은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자 2023년도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2024년도는 그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영업이익이 양호한 성장이 일어나죠. 그리고 연간 실적도 연평균 14%의 영업이익 성장이 일어나는데 EPS는 좀 더 높아요. 왜냐면 얘들이 과거에 이제 투자할 때 외부에서 차입금을 많이 빌려다 썼는데 그 차입금 상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감소가 되면서 순이익 성장은 영업이익보다 더 큰 성장이 나오겠죠. 연평균 19%의 순이익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기업을 이제 발굴하는데 PR이 4.5예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그 업계 압도적인 1등 기업이에요. 근데 PR이 4.5예요. 이런 기업이 정말 좋은 거죠, 사실. 그러면은 업계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리포트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인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목표 PR을 8로 잡았어요. 8이면은 이게 가당치 않은 겁니다. 이게 성장률이 19면요. 할인율 적용해서 16 정도 줘야 되거든요. 16? 16을 줘야 되는데 8밖에 못 줬어요. 성장률 대비 반값으로 목표 PR을 잡았다는 것조차가 전 마음에 들어요. 왜냐? 이건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인 PR은 얼마였냐? 평균 16배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평균 16배로 잡는다. 두 배잖아요. 84,000원이 돼요. 목표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150%가 넘죠. 150%가. 그래서 이거는 아직 긁지 않는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 목표 PR 요거 그래도 78%예요. 78%. 좀 크게 해볼까요? 목표 적정 PR을 8로 잡았는데 여기로 잡았는데 78%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PR을 16배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가면 이게 150%가 넘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지금 투자하게 된다면 지금 주가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만 일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증권가에서 던져주는 뉴스에 나온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 아니 좋은 종목을 왜 리포트를 그렇게 막 쓰면서 막 목표가 제시하면서 뉴스에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기관들이 사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라고 보고요. 근데 비싸고 별로인 종목들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비싼 종목들이나 적정 주가에 도달한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콘텐츠 중앙에 재무 안정성을 보게 된다면 끔찍합니다. 근데 이걸 투자 유망주라고 소개하는 거 이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 맞죠? 근데 실적을 볼 때는 시장을 이겼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야죠, 실적. 주가는 결국은 그 방향 전환을 하잖아요. 주가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냐면은 실적에 따라 방향 전환을 하잖아요. 왜냐면 실적이라는 건 기업 가치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볼게요. 올해 지금 벌써부터 15골을 넣었어요. 과거 최다골이 22골이었나요? 20골 이상이었잖아요. 지금 그 속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대비 더 실력이 늘어나고 자기 가치를 증명을 더 크게 하고 있잖아요. 손흥민의 몸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은.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소비시장 부진 때문에 그 소비 심리가 조금 소비재 쪽에서는 약간 좀 악화되어 있는 지금 현상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만은 뜻밖의 결과가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소비 심리만 가지고 떨어진 것보다는 실적이 나쁠 거라고 이제 아예 예단을 해버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실적도 괜찮아. 주가만 떨어지고. 이건 박앤세일이죠. 그런 종목을 우리가 사야죠. 단순히 지금 이건 심리가 좀 안 좋고 지금 누가 이걸 사 이런 식으로 적겠다가 나중에 주가가 확 반등해 버리면은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신세계 백화점 얘기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좋은 정보 나왔는데 왜 이걸 좀 사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여기였죠. 여기서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계속 한번 이렇게 튕기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여기서 뭔가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신세계가 이게 너무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 역대급 저평가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하는 데가 있겠죠.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실적인 것 같아요. 미래 가치 이런 것들 다 실적이에요. 결국 주가는 그 실적, 기업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